마이크로바이옴이 애기한테 이제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애기가 커가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요. 성장할 때 이제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건강을 어떻게 조각을 만들어 주느냐.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가 막 어떨 때는 막 분노의 감정을 조각할 수도 있겠고, 막 사랑스럽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듯이 마이크로바이옴 조각가가 안에 있을 때 그 아이의 면역, 건강, 그다음에 대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각하고 이끌어 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생착돼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처음만이 아니라 비단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시기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전 세계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라마다 또 네. 다른 그런 인종마다 특성이 또 다를 것 있어요. 같아요. 인종마다 다르고. 식습관이 다 맞아요. 달라요. 그 미국 데이터는 또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 또 어려운 그렇죠. 문제도 아, 있어요. 이제 영아들도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균이 많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좀 덜 걸려요. 어떤 인슐린 저항성을 덜 형성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크는 데 있어서도 뭐 체질량 지수가 어떻게 변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경조 교수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여행 얘기하셨는데 정말 다 돌아다닙니다, 인체. 그렇죠. 심지어 뇌로도. 그 뇌로요? 뇌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장벽이 있어가지고 균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균이 들어가면 우리가 척수염이라 그러고 뇌염이라 그러고. 맞습니다. 네. 또 왜 그런지는 아직 직접적으로 우리가 혈관, 뇌 장벽이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유해균들은 실제 뇌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뇌염이 되잖아요. 네. 수박염이 되고 네. 막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하나의 연구를 보면은 병리학자 연구자가 뇌 조직을 이렇게, 물론 이제 사망하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뇌 연구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리 조직을 만드는데 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염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혹시 마이크로바이옴이 알겠냐고 하는 저널 잡지에 게시판에다 썼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균을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나쁜 균의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아이들이 ADHD가 많아지고, 정신적인 그러면 그런 질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뇌 쪽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이죠. 네, 네, 맞습니다. 여행이네요. 그냥 온몸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게 자폐아라든지 정신질환이 많이 증가를 하신다는. 네, 소아 청소년 영역에서 그게 있고요. 우울, 그다음에 치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장관과 뇌의 축, 겉, 브레인, 엑시스 이런 얘기를, 장과 뇌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축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네. 축이 있다. 그런 이제 용어들이 연구 개념에서 자꾸 나오고 있고, 모유로도 어머니 유선으로도 가서 또 이제 아기한테. 제가 옛날에 임신한 당뇨 산모들이 출생한 아기들이 유아당뇨가 유년기 네. 때 비만이랑 대사질환이 올 수 있다는 리스크가 더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봤고, 임신 당뇨 산모들한테서 그런 그 교육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뭐 엄마의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자체가 지금 젖어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자기가 하던 패턴이 네. 있고, 그 패턴이 아기가 닮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있는 아기가 그런 경향성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지배하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예. 햄버거를 먹어. 너무 나쁜 균인데요, 그거? 결론적으로는 진짜. 다 지배하고, 애기도 결국에는 어떤 합병증이는 다 유발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분유 수유를 하는 네. 아기들 키우는 일과 하고, 모유로 유관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질병에 대처하는 어떤 그거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증거들이 그렇죠. 계속 나왔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이유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가. 그쵸.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현상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고, 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원인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걸 또 교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생활 습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생아랑 진짜 유아기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항생제. 균이라고 그러면 항생제는 천적이죠? 그렇죠. 천적이 항생제. 항생제라는 말이 이제 엔티바이오틱스. 그래서 이 바이오는 그 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균을 갖다가 죽이게 하는 약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 장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생아도 항생제를 쓰시죠, 교수님? 신생아뿐만 아니라 3개월, 6개월 아이가 뭐 열이 나서 중이염이 네. 뭐 있으면 항생제 쓰잖아요. 항생제를 복용하면 장관 안에서 균들이 그 항생제에 저항이 있거나 영향이 없는 균들은 남아있고 취약한 애들은 와악 하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남아있는 애들은 저항이 센 애들은 악명 높은 애들이 주로 남죠. 이제 네, 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항생제를 오래 쓰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런 연구들도 결국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귀결이 되네요. 국가에서도 항생제 남용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항생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써야 됩니다. 네. 또 안 쓰는 네, 진짜. 거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항생제 자체가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남기고 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죽이고 범위 자체가 그렇게 정해진 항생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람 양성, 그람 음성 그런 균 종류에 따라서 작용하는 항생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그걸 구분해서 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줄일 수 있는 항생제는 그렇게는 네, 그런 건 지금에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만 네. 쓰는 게 맞습니다. 다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생제 저희가 쓰면 설사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신생아들도 그런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생제는 설사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진 이제 첨가약들을 복합제 중에 그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유산균이나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을 하는 게 같이 되게 처방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설사 때문에 유산균을 처방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생태계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항생제도 쓰고 필요하니까 약을 또 너무 많이 쓰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약을 뭐 성인들 같은 경우 이거 한 3-4가지 썼는데 그러면 속쓰리니까 또 속쓰린 약 하나 더 주고 맞아요. 점점 하나씩 추가되는. 결국엔 항생제도 필요할 때 적시에 써야 되고 그게 또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한다는. 그렇죠. 이제 그 항생제가 이제 내성이 심해진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우리가 그 위임막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역 저하자라든지 또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거를 일으키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균을 계속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그것에 의한 독소로 인해서 어떤 이제 장이 확 나빠지고 또 그러한 균들이 이 지역 사회에 많아지면은 우리 전체 지역 사회가 짊어져야 될 짐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만 네, 필요할 때만 교수님들의 처방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아한 사랑입니다.